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지금은 홀가분하게 딸아이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혼을 생각만 했을 뿐 실천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망설였던 제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편으로는 사랑했던 남자와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우연이라도 다시 볼까? 생각만 해도 싫은 인간이 됐지만요. 저는 서울에서 나름 이름 있는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졸업하던 해에 외국계 IT 회사에 입사했고 5년 넘게 근무하다 보니 얼추 월마다 세금 떼고 500만 원 넘게 받는 연구원이 되었는데 제 나이에 평균적으로 많은 월급을 받고 생활하다 보니 솔직히 씀씀이는 큰 편이었어요. 아직 철이 없기도 했고 그만큼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대학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2번 정도 만났을 때는 싫지도 좋지도 않았는데 3번째 만남에선 남편과 있는 게 편하고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번째 만남 이후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됐었죠. 사실 남편과 만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대화가 끊이지 않고 잘 된다는 거였어요. 소위 말하는 코드가 잘 맞았죠. 남편 역시 저와 같은 IT 업계에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역시 주로 남자들과 일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렇게 사적인 대화가 통하는 남자는 처음이긴 했어요. 그리고 통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달랐던 부분도 많았는데 2번째 만났을 때까지는 그 부분이 크게 와닿더니 막상 사귀기로 하니까 그건 또 다른 매력처럼 느껴지더군요. 콩깍지였죠. 저는 그때까지 그 콩깍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좋은 것만 보이고 핑크빛 미래만 보이는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에게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한 회사에 오래 다녔지만 남편은 반대로 이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막 창업한 회사인 경우는 망하기도 했고 그래도 나름 규모 있는 중소기업은 빡빡한 근무 환경에 자기 발로 나오기도 했는데 남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것도 있었어요. 사람이 성실하긴 한데 겸손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하지만 한참 연애하던 제 눈에는 그것도 자신감처럼 보였죠. 이왕 만나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보다는 많은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한 제가 단순했죠. 게다가 순간의 유혹에 약한 저와 반대로 남편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라 더 끌리기도 했는데요. 왜? 서로 다른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저와 동갑이었지만 저보다 더 어른스러웠고 저는 그런 남편과 평생 함께 한다면 삶이 보다 안정적일 거라고 저 역시 남편을 과대평가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자기보다 연봉이 높은 저를 부러워했는데요. 종종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자기는 좋겠다. 외국 계열 살아서 월급도 많고 복지도 좋잖아. 중소기업은 진짜 멀었어. 요즘 워라밸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꾼다니까. 뭘 그렇게까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아직 젊잖아. 그리고 능력만 좋으면 어딜 못 갈까? 자기는 성실하니까 꾸준히만 하면 분명 좋은 회사 갈 거야. 그렇지. 나도 빨리 능력 인정받아서 자기처럼 대기업 들어가고 싶다. 남편은 그렇게 월급 많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저를 참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언제나 할 수 있다며 격려를 해주곤 했는데 솔직히 좋아하는 남자라 그렇게 말했지 전문대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능력 인정받아 대기업으로 넘어올 수 있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생각할 즈음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를 말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남편이 돈 잘 버는 와이프 덕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을 생각도 없었으니까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저보다 능력 없다는 걸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결혼할 때, 신혼집 장만할 때 힘든 시댁을 배려해서 전세 보증금을 저희 아빠가 전부 대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 부분을 저에게 가장 미안해했는데 어차피 전세 보증금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에게 미안할 것도 아니라고 했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저희 부모님 보기가 민망했나 봐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벌이도 제가 더 많으니 경제권을 저에게 넘겼고 자기는 용돈 받아 생활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좋아했지만 이게 정말 저처럼 무계획적인 사람에겐 큰 숙제였어요. 뭐 지금이야 그걸로 많이 배워서 혼자 사는 지금도 나름 돈도 모으고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는 통장만 제가 들고 있었지 골치 아플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게다가 남편이 꼼꼼한 편이니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는지 결혼 초에는 더럽고 치사해서 각자 버는 거 각자 관리하자고 했는데 제가 수입이 더 많아서 그런지 그건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남편이 짠돌이 기질이 있어도 절약해서 큰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저는 말로는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남편의 뜻을 많이 존중했는데요. 살아보니 그것도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이란 놈은 그냥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알기까지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은 신혼집 장만을 저희 친정 아빠가 해줬다는 생각에 늘 집을 사는 걸 제 1의 목표로 삼았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가끔 먹고 싶어서 시키는 배달 음식을 그렇게 아까워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야, 지금 배달시킨 거야?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자기는 회사에서 먹고 왔다며. 나 혼자 먹자고 음식 만드는 것도 싫고 그래서 시켰는데? 아, 진짜 자기는 멀었다. 내가 왜 회사에서 밥을 먹고 왔는지 알아? 우리 식비 아끼려고 그러는 건데 자기가 이렇게 치킨 시켜 먹으면 내 수고가 헛수고가 되잖아. 뭐? 고작 그 이유로 밥을 먹고 왔다고? 자기야,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자기나 나나 맞벌이라 같이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저녁뿐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리고 내가 시키면 뭘 얼마나 자주 시킨다고 그래. 나도 버는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 고작이라니. 난 세상에서 먹는 데 들어가는 돈이 제일 아깝더라. 우리 하루라도 더 빨리 집 사려면 이 정도는 노력해야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자기 가끔 친구들 만나서 놀다 오잖아. 그것도 나는 낭비라고 생각해. 공원 같은 데서 이야기하면 될 것을 커피에 케이크에 거기에 아쉽다고 술까지 마시러 가면 그게 다 얼마냐? 정말 이럴 거야? 난 자기 뜻도 존중하지만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돈을 왜 버는데 맛있는 거 먹고 자기랑 또 내가 행복하려고 버는 거잖아. 우리가 적금을 안 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나 나나 벌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 노후를 대비해야지. 우리 아이도 낳을 거잖아.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몰라. 그리고 난 자기가 이 정도로 돈돈거리는 사람인지 몰랐어. 우리 신혼인데 꼭 이렇게 궁색을 떨면서 살아야 해? 저는 점점 불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주말에 남편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제가 이것저것 먹고 싶어서 음식을 다양하게 하면 메인 반찬 하나 있으면 밑반찬은 김치면 된다며 쓸데없이 식재료를 사지 말라고 하는데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저도 한계를 느꼈죠. 사실 제 월급 500에 남편 월급 300인데 그렇게까지 아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아직 집이 없는 저희 부부였기에 돈 모아서 좋은 집 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1년 2년 참는다고 가능한 일도 아니고 또 남편이 총각 때 100만원씩 모으고 있었는데 제가 200만원 보태서 무려 300만원씩 10년 만기 적금을 붓고 있는 게 있었기에
저는 남편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그 적금 명의는 제가 전세보증금 명의를 갖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제가 낸 금액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편 명의로 해줬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제가 그렇게 손이 큰 여자인지 몰랐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여자였냐는 등 조금씩 위태위태하게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는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고 또 남편 뜻에 따라주기 싫었기에 작은 묘책을 하나 생각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에 밖에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남편과 밥을 먹을 때는 남편 원하는 대로 간소하게 차리되 제가 먹을 건 따로 뒀다 먹었는데 그랬더니 한 번은 이 남자가 냉장고를 뒤지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냉장고 열고 뭐해? 아니, 요즘 쓰레기통에 자꾸 못 보던 껍데기가 있어서 자기 혹시 나 몰래 음식 숨겨두고 먹냐? 저는 그때 짜증나게 뜨끔했어요. 딱히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이 전쟁을 끝장내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따졌는데요. 왜? 자기가 밥은 간소하게 먹자며. 그래서 밥 간소하게 먹는 대신 먹고 싶은 군것질 사다가 먹었는데 뭐가 잘못됐어? 유진아, 너 머리 안 나쁘잖아. 내가 간소하게 먹자는 건 돈을 아끼자는 건데 네가 이런 비싼 군것질을 먹으면 그게 우리 취지에 맞는 거야? 우리 취지가 아니지. 순전히 자기가 원하는 거지. 난 싫어. 전부터 싫다고 했잖아. 내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벌어서 사 먹는 거니까 그냥 신경 꺼. 지금 그 소리 좀 서운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나보다 더 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남편은 정말 기분 나쁜 얼굴로 말했어요. 아니, 먹고 싶은 거 사 먹겠다는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들렸을까요? 아무튼 그 일로 남편과 저는 한참 신경전을 벌였어요. 그리고 나중엔 남편이 자기도 사실은 먹고 싶었는지 제가 사둔 군것질을 몰래 먹다가 걸렸고 그 일을 시작으로 일단은 지나치지만 않으면 먹을 건 터치하지 않기로 매듭을 지었어요. 솔직히 지도 맛있고 좋았겠죠. 그리고 맛있는 건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잖아요. 그 뒤 남편은 결혼 전보다 10kg이나 찔 만큼 식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변에선 말랐던 남편에게 결혼하고 보기 좋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순전히 저의 영향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도 소소한 문제는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신혼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3년 만에 지금의 딸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딸아이다 보니 예쁘고 귀여운 것이 있으면 딸아이 입힐 생각에 옷과 액세서리를 자주 샀는데 남편과 또 갈등을 빚게 되었죠. 자기야, 제발 생각 좀 해라. 이걸 지금 왜 사? 애 크는 거 금방이야. 이게 정말 우리 애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 자기 말대로 크는 거 금방이잖아. 지금 이런 옷을 입히지 않으면 이 시절이 금방 가고 없다고. 내가 대신 다른 데서 아낄게. 저는 솔직히 서운했어요. 저한테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우리 자식한테 쓰는 건데 그걸 아까워하다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저에게 가계부를 써서 한 달마다 자기한테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콧방귀를 끼며 싫다며 거절했어요. 당연히 좋을 리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제가 돈 쓰는 거 가지고 모조리 낭비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는데 저도 사람이라 그때부터 남편에게 조금씩 정이 떨어졌어요. 부부가 살면서 가치관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 두 사람은 그게 아니었으니 그때부터 콩깍지가 벗겨지는 건지 궁상을 떠는 남편이 창피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정이 떨어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라면 지난번 먹는 문제처럼 충분히 합의점을 찾아서 맞춰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먹는 것도 우리 아이 입히는 것도 아깝다던 이 남편은 지네 집에는 뭘 그렇게 못해줘서 안달이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결혼 전과 초에는 이해도 했어요. 시댁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 혼자 계시고 사고 쳤다가 이혼하고 돌아온 도련님이 있었는데 그 도련님 뒤치다거리까지 시어머니가 하시니 장남인 남편이 마음을 많이 쓰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전 그런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는 없었는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욕심도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보태줄 돈 없다고 한 푼도 주지 않으셨는데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당신이 몽땅 가져가시고는 결혼식 비용도 내지 않으신 양반이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친정 엄마에게 듣고 알았는데 그때도 저희 부모님이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비용도 대신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에게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겸 용돈으로 돈을 받으셨는데 그 돈 못 받을까봐 결혼까지 반대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용돈 드리겠다고 약속하니 그제야 결혼 허락을 하셨는데 나중엔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번다는 게 이유였죠. 참 염치 없죠. 그런데요, 사람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는 건지 그렇게 자기 주머니 채운 시어머니는 이제는 또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결혼하고 1년 동안은 불편해도 주말엔 우리 집에 와서 식구들이랑 밥 먹고 시댁일 좀 돕고 해라. 그리고 내 친구들은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화장품도 사주고 하던데 넌 뭐 없니? 라는 말을 시작으로 저에게 뭘 계속 바라시더니 나중엔 그것도 점점 커졌어요. 돌침대, 안마의자, 나중엔 해외여행까지 저에게 요구하셨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짠돌이 남편 팔아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남편이 저에게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뭐? 서운해? 그럼 어머님이 바라는 대로 돌침대랑 안마의자 다 사드려? 그렇게 적은 돈도 아깝다고 날리면서 그런 돈은 안 아깝나 봐?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한테 쓰는 돈인데 아까우면 그게 자식이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눈치 빠른 남편이 자리를 피하더군요. 결혼하면서 그렇게 저희 친정 도움받아 놓고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다며 어지간해서는 친정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받은 게 있으니 더 잘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무슨 자존심인지 자꾸만 저희 부모님을 피하고 싶어 했어요.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도움 준 사람한테 더 잘해야지. 자기가 자존심 상한다고 불편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 편할 대로 사는 거지. 그러더니 결혼하고 2번째 맞이한 명절엔 저한테 친정에는 혼자 가면 안 되냐고 하는데 자기 부모만 부모고 처가 부모는 부모가 아닌 듯 싶었네요. 게다가 남편은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 잘 산다는 이유로 씀씀이도 참 인색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치셨고 출혈도 커서 큰 수술을 받게 되신 적이 있었어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라 제가 대신 병원비를 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펄펄 뛰더라고요. 부모에게 쓰는 돈이 아까우면 그게 자식이냐고 하더니 지 돈도 아니고 제 돈으로 병원비 내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병원비가 얼만데 그걸 자기가 낸다는 거야? 제정신이야? 솔직히 까놓고 처갓집에 돈이 없지도 않잖아.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돈 있으니까 나더러 한 푼도 내지 말라고? 아니 그렇잖아.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없는 우리가 왜 내냐는 거지. 그것도 자기 부모님이 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그럴 돈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보태서 우리 집 살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자식된 도리를 했어요.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효도가 가장 쉬운 거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지 저희 부모님은 뭐하러 그랬냐고 하셨지만 내심 든든하다며 좋아하셨고 병원비는 거의 800만 원 돈이 나왔는데 저는 그냥 엄마가 무사하신 거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혹여라도 저희 집에서 알고 속상해하실까봐 그 돈을 남편과 상의해서 같이 드리기로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 남편놈은 정말로 그 돈을 저희 부모님이 다 받았냐며 그렇게 돈도 있으신 양반이 자식이 주는 돈을 덥석 받을 수가 있냐며 선을 넘더라고요. 그때 바로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 저의 천추의 한이에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아프셔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거야? 아무리 자기 부모 아니라지만 생각 좀 하고 말해. 막말로 결혼하고 자기 어머니한테는 꼬박꼬박 다달이 용돈 드리지만 우리 부모님한테는 용돈 드린 적도 없잖아. 그야 우리 집은 처가랑 상황이 다르잖아. 당신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돈이랑 집도 있지만 우리 엄마는 뭐 하나 가진 게 있냐? 집도 전세인데. 난 그냥 여유도 있으신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거야. 우리 엄마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자식된 도리고. 참 어이없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이런 말 치사해서 안 했지만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야.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으신 당신 어머니한테는 해드리는 게 맞고 우리한테 이것저것 해준 우리 부모님은 돈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다고? 남편은 제 말에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꼬라지가 난 거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이 남편놈은 꼬라지가 나면 꼭 저렇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게 습관이었어요. 지 혼자 쓰는 방도 아닌데 문을 왜 잠그고 지랄인지. 이쯤 되면 저의 콩깍지는 제 인생을 말아먹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희는 관계 회복 없이 멀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저도 성심이 고운 편은 아니었기에 남편과 냉전 중에는 시댁에는 가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도련님 생일이라 오랜만에 시댁을 가게 됐는데 그동안 벼르고 계셨는지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훈이한테 이야기 들었다. 그러게 조심 좀 하시지. 괜히 사고가 나서 그렇게 큰 돈만 깨지고 내가 속상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니네 엄마 나이가 나보다 5살이 많잖니? 73이면 살 만큼 살긴 했어. 정말 충격이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하시는 건지. 그래서 뭐 살 만큼 사셨으니 돌아가셔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리고 이 집 사람들은 도대체 예의라는 걸 밥 말아먹은 종자일까 싶어 저도 화난 김에 할 말은 하자 싶었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면 똑같이 생각해도 될까요? 어머니 내후년이면 칠순이시잖아요.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괜찮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서운하지 않으신 거죠?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미쳤어? 생각 좀 갖고 얘기를 해. 지금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냐? 아니,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야. 우리 엄마는 70 넘었으니까 살 만큼 살았다고 하시는데 나는 뭐 등신이야? 그 말을 듣고 네 하게? 그날 도련님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어쨌든 기분 좋게 식사하자고 모인 자리인데 본의 아니게 일이 그렇게 됐으니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저는 이렇게 불편하게 있느니 객식구는 빠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딸아이만 데리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날 저녁 남편과 목소리까지 높여가며 싸워야 했어요. 물론 며느리인데 저도 너무하긴 했죠.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어른이라도 주거니 받거니 시어머니도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남편은 무조건 제가 나쁘다고 다그쳤고 당장 자기 어머니한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윽박까지 지르는데 이미 많은 걸 내려놓았음에도 눈물이 났어요. 서러웠거든요. 이런 결혼 뭐하러 했나 후회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애도 어리고 그때는 무슨 겁이 그렇게 많았는지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결국 우울증이 오더군요. 재미있게 또 행복하게 살자고 한 결혼이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건데 사는 게 재미없고 아이도 혼자 키우는 것 같았기에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나.
삶의 의욕이 점점 사라졌어요. 상태는 점점 나빠져 만사가 귀찮았고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났어요. 몸은 천근만근 피곤한데 불면증에 잠도 오지 않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아직 어린 딸이 투정을 부리거나 힘들게 하면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였죠. 이 아이가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닌데 아이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저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제 마음 하나를 잡지 못하면서 제가 무슨 엄마인가 싶었죠. 그 뒤 저는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남편은 몰라도 딸아이를 위해 살기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도 지쳤는지 잘할 거 아니면 자기 집은 자기 혼자 간다고 저는 올 필요 없다고 하길래 고맙다고 했네요. 각자 집에 알아서 잘하고 서로에게 피해주지 말고 살자고 합의를 보니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후 저희 부부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부부가 됐어요. 기대하는 게 없으니 더는 실망할 것도 없었고 원래부터 아이는 저 혼자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그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죠. 당연히 혼자 도맡아서 육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대충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안 친정엄마가 저희 딸을 종종 봐주시기도 해서 저는 그때그때 도움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남편은 저에겐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꼬박 10년이 되자 그것도 정이라면 정인지 예전처럼 잘 지내려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집에 사는 식구로서 기본적인 건 챙겨주고 살았어요. 그러다 드디어 적금 만기가 되었고 때마침 아이도 7살이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저는 이제 집을 사야겠다고 판단했죠. 아이 학교도 있는데 이사를 계속 다니는 것도 그렇고 집값이 점점 오르는 게 이러다 집도 못 살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게다가 적금이 만기가 되어 목돈도 있으니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이사가고 싶었는데요. 그러다 엄마 친구의 소개로 정말 운 좋게 신축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입주를 앞두고 있던 집주인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집을 급하게 팔게 됐거든요. 워낙 좋은 기회라서 서로 자기가 먼저 그 집을 선점하겠다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는데 그 아파트를 저희 엄마와 함께 본 터라 엄마가 먼저 계약금 10%를 입금해 주셔서 제가 계약할 수 있게 됐어요. 계약금이 무려 5천만 원이었는데 적금이 만기였기에 그 정도는 당장 해결해 드릴 수 있어서 별다른 걱정은 없었죠.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모처럼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놓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워낙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남편이었기에 이번만큼은 저와 남편이 한마음 한뜻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서를 본 남편은 예상하지 못한 저의 결정에 깜짝 놀랐다는 듯 당황했고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집을 계약한 거야? 나랑 상의도 하지 않고? 그건 미안. 근데 상황이 진짜 급했어. 아파트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조랑 다 나와. 어차피 좋은 입지에 대단지 아파트 가려던 거잖아. 내가 자기 출근 시간이랑 고려해서 결정한 거니까 만기된 적금만 내 통장에 싸줘. 부족한 돈은 내가 대출받을게.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낸 것보다는 이자랑 원금 부담이 더 싸겠더라고. 근데 있잖아. 내가 그 돈 급한 대로 일단 우리 엄마 드렸는데. 뭐? 드렸다고? 빌려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다는 거야?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자기도 나랑 상의 없이 아파트 계약했잖아. 피장파장이지 뭐. 지금 농담이 나오니? 당장 계약금 5천만 원 엄마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무슨 개소리야. 그게 말이지. 지금 엄마 사는 집주인이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가라고 했대. 그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있어서 자기가 들어와 산다나 봐. 근데 우리 엄마 연세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이사를 다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래서 이번에 작게라도 집을 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엄마도 마침 빌라라도 새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하시고 우리 만기된 그 돈이면 대출 없이 빌라는 사겠더라. 그래도
명색이 내가 장남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 대신 달마다 드리던 용돈은 좀 줄이기로 했어. 돈 모아서 우리 집 사라고 엄마가 그러자고 하시네. 뭐라고? 4억 가까이 꿀꺽 하시면서 우리 생각해주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하셨다고? 네가 제정신 있니? 혼자 벌어서 모은 돈이면 내가 말도 안 해.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갔잖아. 근데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진정해.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돈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 그리고 자기 이번에 연봉 올랐잖아. 우리 다시 모으면 되지. 웃기고 있네. 다시 모으자고?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100만 원 낼 테니까 네가 200만 원 내. 그렇게 10년 모아보자고. 가능하겠어? 야, 너 지금 나보다 많이 번다고 유세 떠냐? 그래, 유세 떤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니네 집 봉이냐? 이 집도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언감생신 꿈도 못 꾸는 거였는데 우리 집에는 생신날 용돈 10만 원도 아깝다고 하면서 니네 집에는 주제도 모르고 통 크게 척척 드린다 이거지? 그 돈이 네 거야? 내 돈이 더 많아.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그 돈 다시 받아오지 않으면 이혼할 줄 알아. 부부는 공동재산인 거 몰라? 네 돈 내 돈이 어딨냐? 그리고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면 그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냐? 우리 엄마는 좋은 집에 살면 안 돼? 뭐라고? 개소리도 작작해. 명의가 네 거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럼 왜 나한테 적금 같이 붙자고 했어? 따로따로 하자고 하지. 그때는 둘이 얼른 모아서 집 사자고 사탕발림하더니 처음부터 그 돈 꿀꺽할 생각이었냐? 야, 너 말이 심하다. 상황이 그렇게 됐지만 그냥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너랑 나랑 아직 젊은데 자기가 먼저 잘했다고 하면 안 돼? 미친놈. 그럼 당장 이 문제는 어쩔 거야? 우리 엄마 돈도 돌려드려야 하고 이 아파트 계약금은 또 어쩔 건데?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도 다 날릴 텐데. 아, 몰라. 그건 나랑 상의 없이 자기 혼자 저지른 일이잖아. 장인어른한테 부탁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돈은 대출 받아. 난 똑같이 100만 원은 낼 수 있으니까. 야, 관도 네가 못 받아오면 내가 해. 명의가 네 거라 상관없다고? 과연 그럴까? 네가 말한 대로 공동재산인데 내 지분이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 그 돈 가져오지 않으면 이혼 소송 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제 말에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잠근 그 방문 망치로 찍어버리고 싶었지만 전세라 참았네요. 그리고 저는 밤을 꼴딱 새고 회사는 월차를 낸 뒤에 당장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에게 이미 연락을 받았는지 시어머니는 집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어머니는 집에 오지 않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저를 피해 도망 다니시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찾아다녔고 어떤 오지랖 넓은 슈퍼 이모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누구 집에서 화투를 친다며 웬일로 간식거리를 사들고 갔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화투를 치면서 아들이 집을 사줬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고 계셨어요. 저를 피해 도망와서 계신 거면서 참 뻔뻔하다 생각했네요. 어머니, 한참 기다렸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어? 너가 여길 어떻게 왔냐? 제가 지금 많이 급한데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어머님이 나오시겠어요? 아무래도 친구분들이 있는 데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머님, 제가 왜 왔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잔뜩 붉어져서는 급히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큰 소리 내기만 해보라며 저한테 도리어 화를 내더니 씩씩거리며 당신 집에 가셨는데 그 뒤에도 시어머니는 당당하기만 하셨어요. 너 지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그 돈 이미 계약금으로 주고 없다. 그 돈이 얼만데 다 주고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돈 어머님 아들 돈은 얼마 안 돼요. 제 돈이 거의 다라고요. 어머, 나더러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내 아들은 그런 말 안 했다. 지가 힘들게 모은 돈이라고 했지. 너랑 같이 모았다고는 안 했어. 그리고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 큰 돈을 같이 모았다는 거야. 웃기고 있네. 내 아들이 줬으면 이젠 내 돈이다 이거야. 저는 그때 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갔어요. 이렇게 사람 열받게 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제정신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동네가 떠나라고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당황한 시어머니가 저에게 역정을 내시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람이 마음보를 착하게 먹어야지. 난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착하지도 않고 내 아들 기죽이게 생겨서 별로였다고. 그때 내 안목이 딱 맞았지. 괜히 결혼을 시켜서 이 꼴을 보고 너 그만 안 해. 소리 지를 거면 네 집에 가서 질러. 진짜 당신처럼 뻔뻔한 사람은 보다 처음 봐요. 좋아요. 엄마나 아들이나 똑같은 그 도둑심보 내가 제대로 고쳐줄 테니까. 오늘부로 저는 이 집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법으로 소송 걸 거니까 각오하시라고요. 제가 그 돈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요? 꿈 깨세요. 저는 당장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로펌에 들어가 상담을 받았고 그동안 참고 산 위자료며 양육비 그리고 문제의 접근까지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다행히 매달 적금은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갔기에 그 기록이 있었거든요. 저의 핸드폰 속에 이체 내력을 본 사무장님은 가능하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사무장님은 제가 수입이 더 많았기에 가정의 기여도도 제가 더 크다며 제가 더 유리하게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장 진행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머님 통장에 있을 그 돈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빼돌릴 것이 두려웠던 저는 그 돈을 쓰지 못하게 할 방법을 물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소하면 남편과 시어머니 통장 모두를 묶어둘 수 있다는 답을 들었어요. 무엇을 망설이겠어요. 저는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수임료 전액을 지불했고 안내받은 필요한 서류도 단 하루 만에 준비해서 로펌에 갖다 줬어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저를 피해 다녔어요. 제가 이혼 준비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지가 피해 다니면 된다고 생각한 듯 제가 없을 때만 도둑놈처럼 집에 들어와서 필요한 것만 챙겨가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장은 남들도 다 보라고 회사로 보냈어요. 그러자 이혼 소장을 받았는지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 지가 급하니 먼저 저를 찾는 게 웃겼어요. 그리고 저는 거리낌 없이 전화를 받았죠. 이거 뭐야?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내가 대신 앞으로 10원 한 장 우리 엄마한테 안 줄게. 자기는 시어머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명절도 안 가도 돼. 대신 나는 장인 장모님한테 아들처럼 잘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응? 우리 딸 지훈이도 있잖아. 그 입 닥쳐. 네가 딸이 있긴 하니? 아빠 노릇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애를 들먹여? 내가 분명 기회 줬잖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이제 와서 그래. 됐고 빌지 마. 받아줄 마음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중으로 네 짐 빼서 집에서도 나가. 우리 집 보증금은 내 명의인 거 알지? 너 명의 엄청 따지잖아. 자기야 제발 그러지 마라.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그냥 우리 집에 한 번은 효도하고 싶었어. 내가 막말로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지도 않았잖아. 당신이 딱 한 번만 봐주면. 누가 봐준대. 너나 니네 엄마나 너무 뻔뻔해서 더는 상정하고 싶지 않아. 오늘 중으로 짐 안 빼면 니네 어머니 집으로 죄다 보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다신 나랑 우리 지훈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법원에서 보자. 저는 통쾌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속이 시원할 걸 왜 참고 살았는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단은 후퇴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간 듯 집에 오지 않았는데 대신 시어머니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왔어요. 당연히 안 받았죠. 무슨 소리 할지 모르지도 않고 그렇게 뻔뻔하게 구셨는데 당신도 당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놓고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방심하지 않고 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집에 오지는 않으시더군요. 아마 남편이 말렸겠죠.
이 소장까지 받은 마당에 제 화를 키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친정에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돈 돌려줄 때가 됐는데 하는 말을 못하는 눈치셨거든요. 그렇게 제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왜 여태 그런 일이 있는데 참고 살았냐며 속상해 하셨고, 그 길로 두 분 모두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저희 엄마는 손녀 지훈이가 너무 걱정돼서 자기가 옆에 있어야겠다고 하셨고, 저희 아빠는 언제고 남편과 그 시어머니가 집에 올 수도 있으니 당신께서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시면서요.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뜸했던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고, 처음엔 무시할까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야, 너 내 통장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돈을 뺄 수가 없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 그거요. 제가 통장 막아놨어요. 저도 받을 돈이 있는데 어머님이 다 쓰시면 안 되니까요. 뭐야? 네가 아주 돌았구나. 이혼을 하든 말든 난 상관없으니까 당장 내 통장은 풀어놔라. 좋게 말할 때 풀어? 나쁘게 말씀하셔도 안 풀어드려요. 정 급하면 제 돈 돌려주세요. 어머님이 받으신 돈 중에 2억 6천만 원은 제 돈이니까. 아니죠. 이자까지 더하면 더 되겠네요. 딱 잘라서 2억 7천만 원 저한테 돌려주시면 제가 통장 풀어드릴게요. 독한 것. 내가 그 돈 다 주면 나는 그 빌라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계약금 날리는 거야. 당장 지금 사는 집도 빼줘야 하는데 나더러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거야?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어머님 집이랑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사이인데 이렇게 경우 없이 전화하지 마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남편한테 물으시던가 제 담당 로펌에 말씀하시고요. 얘, 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우리 가족이잖아. 네가 화난 거 충분히 이해한다. 난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그렇게 덥석받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어쩌겠니? 이미 집을 계약해버린 걸. 그러지 말고 내가 그 돈 우리 동훈이한테 갚으라고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 줘라. 네가 더 많이 번다며. 난 그 돈 없으면 정말 큰일 나. 어머, 들으셨어요? 네, 제가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놈의 집구석에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저도 사람이라 그 돈이 지금은 너무 아깝네요. 그래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죄다 받아올 작정이니까 쓸데없이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에 이어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러게 평소에 잘하면 좀 좋았을까요? 함께 살았을 때나 가족이지. 이렇게 돌아서면 남보다 무서운 게 사람인걸. 그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도 자기 통장이 막힌 걸 알았는지 전화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왔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저희 아빠가 준비해둔 골프채를 가지고 중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잔뜩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던 남편이 저희 아빠를 보고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모양 빠지게 문자로 화풀이를 하는데 그것도 고마웠죠. 이렇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증거를 만들어주니 얼마나 고마웠게요. 그리고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는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장모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적금 만기된 거 제가 상의도 없이 저희 어머니 드린 건 잘못했습니다. 없는 집 자식으로 태어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집에 한번 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죄인가요? 그게 죄라면 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전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 가정 지키고 싶고 무엇보다 저 유진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자네 참 듣던 대로 뻔뻔하네. 죄냐고? 그럼 죄지. 내 딸 돈으로 효도하려는 마음이 죄가 아니면 뭔가? 내가 자네 집에 호구짓하라고 내 딸을 낳은 줄 아나? 좋게 말할 때 내 딸 돈 돌려주고 이혼하게. 안 그러면 그때는 골프채로 안 끝나? 알겠나? 그리고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게. 전세보증금 누가 해줬는지 알지?
남편은 그 뒤로 쫄았는지 연락도 없었고 집에 찾아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도 제대로 싸우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은데 소송은 저에게 아주 유리하게 흘렀어요. 뭐 하나 남편이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저에겐 증거가 차고 넘쳤고 변호사님도 준비를 어찌나 잘해 오셨는지 제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양육비도 매달 받는 건 불안해서 일시급으로 받는 걸로 끝났고 친권을 포함한 그 문제의 적금도 제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살던 전세 보증금도 저희 부모님이 전적으로 내주셨기에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기여도가 높아 남편에게 3천만 원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억울하다고 항소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워낙 명백하게 나온 증거들 때문에 항소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번 돈이 다 지 돈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소송이 그렇게 끝나니 억울했겠죠. 부부야, 이혼하지 않았을 때나 함께하는 거지. 이혼하면 남인걸. 남편 놈은 그제야 느꼈을 겁니다. 그 뒤 저는 승소한 걸 토대로 은행을 통해 시어머님 계좌에서 제 돈을 모두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어머니는 알아눕게 되신 것 같은데 남편 놈을 소개한 친구가 그 사실을 저에게 확인하려 연락했길래 아주 상세하게 있었던 일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왕 퍼지는 소문 제대로 나라고요. 그랬더니 제 말을 모두 들은 친구는 그런 놈을 소개한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친구 탓이겠어요. 제가 선택한 제 탓이죠. 그런 걸 미리 다 알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이혼할 부부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겐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혼도 잘 마무리됐기에 더는 그쪽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고 저는 저대로 먼저 계약한 아파트에 딸과 이사를 했죠. 처음 가져보는 내 집에 정말 만감이 교차했어요. 딸에겐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아빠의 빈자리도 미안하고 어릴 때 지 아빠랑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 그것도 늘 미안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딸아이를 위해 사는 엄마가 되자 결심했어요. 제 인생도 중요하지만 제 딸 인생은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딸이 원하면 아빠도 만나게 해주려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 인간이 만날 의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저희 딸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비록 저는 결혼은 실패했지만 엄마로서 또 제 인생에서는 꼭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누구보다 행복한 그런 성공이요. 꽤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